자, 그러면 이제 수출입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일반 수출 실적이라고 되어 있고, 일단 우리 이 대무역법에서 실적, 수출 실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돈이 많은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에는 돈이 많지 않은 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겠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수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물품 만들 돈이 없어서 수출을 못한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좀 큰 손해가 되겠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장려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과 관련해서 뭔가 혜택을 또 많이 주고요. 제도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수출입 실적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우리 대출, 기업들도 대출을 받죠. 은행에 가서 혹은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 그럼 그 업체한테 과연 얼마까지 대출을 해줄 거냐,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줄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 항상 문제가 돼요. 근데 뭐 자본금이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없으니까 대출을 못 받아요. 그러면 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수출 실적에 따라서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2021년도에 수출 실적으로 잡히느냐, 2020년도에 수출 실적으로 잡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다음 해에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의 한도가 정해져 버리게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거에 조금 민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대무역법에서는 그 기준으로서 수출 실적, 수입 실적 이런 것들을 딱 잡아놓고요.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수출 실적 보면 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 통관액,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 획득용 원료 및 기재의 국내 공급액을 말한다. 뭐 수출 통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한국에서 해외로 물건이 나가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렇죠? 이게 얼마에 팔렸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외화 획득용 원료 및 기재의 국내 공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국내에서 물품을 공급을 하긴 하는데 원료, 원재료를 공급을 하긴 하는데 이 공급을 받는 사람이 이 원료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해외로 수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국내 공급을 했던 요것도 마찬가지로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번 수출 실적의 인정 범위. 1번에 수출의 정의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수출을 한다? 그건 수출 실적으로 잡히지 않아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괄호에 보면요. 대북한 유상 반출 실적이라고 되어 있죠. 유상에다가 좀 체크를 해두세요. 한국에서 북한으로 물품을 보내는 걸 우리가 수출한다고 그러지 않고 반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수출 실적도 마찬가지로 반출했다 하더라도 수출 실적으로 잡히긴 잡히거든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유상으로. 돈을 받고 판매한 것만 수출 실적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즉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2번으로 가볼게요. 수출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수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에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자, 우리 뭐 어디 국제 영화제에 출품을 했다. 혹은 뭐 국제 전시회에 출품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그 출품을 하기 위해서는요. 돈을 받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거기 어떤 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내 작품들을 전시해 놓을 용도로 가지고 나갑니다. 즉 판매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가지고 나갔던 건 아니에요.
근데 가지고 나가서 날아가고 전시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현지인이 이걸 보고 나서 마음에 든다, 구매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즉 현지에서 그래서 매각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니은에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 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자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 시설자재, 생필품 등으로서 해외 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얼핏 보면은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국내, 한국인한테 물건을 보내는 느낌이에요. 근데 수출로 인정해준다? 이게 왜 그러냐면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내는 물품도 보면은 건설공사에 공하여지는 원료, 기재, 공사용 장비 이런 거예요. 즉 해외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 돈이 어떻게 들어와요? 한국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공급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 거래의 연장선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출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래들이 과연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게 되는 건지 볼게요. 일반적인 경우에 수출 실적의 인정 금액은 일반적으로 수출 통관액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코텀즈를 배우셨으니까 FOB 기준이 뭔지는 아시죠? 근데 국내에서 나갈 때하고 국내로 들어올 때하고 조금 느낌이 달라요. 보통은 이제 인코텀즈 배우실 때에는 해외로부터 이렇게 도착하는 것만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국내에서 물품이 해외로 나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FOB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출자는요, 국내 항구에다가 물품을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물품을 만들어가지고 물품 원가가 있겠죠. 국내에서 내륙 운송하겠죠. 그거에 대한 비용들, 그 다음에 배를 이렇게 선적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들 전부 다 합쳐가지고 FOB 금액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수출 실적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FOB를 기억을 해두세요. 2번, 일반적인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이 아닌 경우, 즉 예외적인 경우를 얘기하겠죠. 1번에 중개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 금액에서 수입 금액을 공제한 가득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중개무역이 어떤 거였죠? 중개무역. 이렇게 국가가 있으면은 다른 나라로부터 물품을 한번 구매를 해요. 1차적으로 10달러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을 또 다른 나라에게 판매를 해요. 두 번째 이거를 12달러에 판매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해외에서 수입이 될 때의 기준 금액이 뭐예요? 여기가 CIF 금액인 거고, 판매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어떤 금액이었어요? 아까까지 수출 통관액 FOB 금액이었죠? 그 금액을 빼게 되면은 얼마가 남는 거예요? 2달러. 요걸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대요. 자, 그 다음에 2번. 외국 인도 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한 은행의 입금액, 실제로 은행에 입금한 액을 기준으로 해서 수출 실적을 잡아주겠다라는 거죠. 다만 위탁 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 금액이나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음에 3번.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에서 현지 경비 사용분은 외국한 은행의 확인분, 요것도 외워두시고 현지 경비 사용분이랑 외국한 은행의 확인분. 다음에 4번. 용역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입 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이 발급한 수출입 확인서에 의해서 외국한 은행이 입금 확인한 금액, 즉 은행에 입금된 금액 위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약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수출 금액 같은 경우에는 FOB 통관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기타 이외에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외국한 은행에 입금된 금액, 요걸 기준으로
수출 실적을 따지게 됩니다. 4번 인정 시점. 수출 실적의 인정 시점은 수출 신고 수리일. 요게 이제 1번 기준이에요. 수출 신고 수리일을 수출 실적의 인정 시점으로 보겠다라는 거고, 다만 위 사항들 중에서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 중개무역, 외국인도 수출, 즉 뭐 일반 수출 이외에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중개무역, 외국인도 수출 등은 입금일로 하겠대요. 입금일 날을 수출 실적 인정일로 보겠다. 즉 일반 수출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2020년 12월에 수출 신고가 수리가 됐어요. 그럼 실적이 언제 잡혀요? 2020년으로 잡히는 거죠. 근데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은행의 입금 날짜가 2021년 1월이었어요. 그럼 언제로 잡히는 거예요? 2021년으로 잡히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고, 다음에 외화 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공급의 수출 실적 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외화 획득용 원료가 뭐였냐면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외화, 물품을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 원료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수출에 사용될 원료들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수출에 일조했다라고 보는 거죠. 수출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1번.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 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공급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데 모두 다 인정해 주지는 않고요. 1번.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 2번.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3번.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익숙한 건 우리가 신용장이죠. 근데 이 내국 신용장이라는 말은 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해외에서,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범위를 넓혀서 보시는 게 처음이니까. 해외에서 개설 의뢰인이 통지은행 통해서 수익자한테 뭘 보내요? 신용장을 보내요. 그럼 그 신용장을 받은 수출자, 즉 수익자죠. 그 사람은 물품을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물품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원료가 필요하죠. 자, 한국으로 신용장이 도착을 했습니다. A라는 수익자가 받았어요. 이 사람이 물품의 원료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국내에 있는 B라는 사람한테 원료를 구매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대금 결제를 뭘로 해요? 이 해외로부터 도착한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발행된 내국 신용장을 발행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걸 받고 나서 이걸 근거로 원료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이렇게 지급을 받게 되면 요거는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보면은 구매 확인서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물품을 공급받을 때 항상 신용장 거래를 해야지만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추심 거래, 송금 거래 다 어떻게 해요? 뭔가 약간 불평등하니까 이 내국 신용장에 대체해서 구매 확인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구매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내국 신용장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사용 용도가 동일해요. 국내에서 원료를 공급받을 때 사용하는 서류를 얘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내국 신용장처럼 얘도 요걸 근거로 해서 물품이 원료가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대금이 지급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신용장이 발행됐을 때는 이게 사용되는 거고요. 나머지 기타 결제 방식이 사용됐을 때에는 이게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쪽에 가면 요거 두 개를 구분해 놓은 표가 있어요. 그때 자세히 보실게요. 다음에 3번은 수출용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이죠. 이것도 외워두세요. 포장용 골판지 상자. 그러면 이렇게 외화 획득용 원료라든지 물품 공급의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은 얼마냐? 외국한 은행의 결제액이나 확인액, 요걸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거고, 3번에 수출 실적의 인정 시점,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
우리 그 은행 거래를 하게 되면요. 거래 일시가 기록으로 남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외국한 은행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대금을 주고받아요. 매국 신용장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은행 통해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결제일이 확인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송금 거래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당사자끼리 돈을 그냥 인출해가지고 줬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당사자끼리의 대금을 결제한 날짜가 수출 실적의 인정 시점이 됩니다. 뭐 아마도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겠죠. 자, 다음에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한 후에 물품을 국내로 공급한다 입니다. 일단은 우리 이 대무역법에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물품이 해외로 나가야 돼요. 그게 원칙이긴 한데 요거는 약간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품을 국내로 공급하면서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를 했대요. 수출 실적의 인정 범위 1번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협 등용 시설 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자, 이런 케이스가 될 겁니다. A하고 B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대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는 이제 물품을 공급을 해줘야겠죠? 공급을 해주려고 하니까 자기한테 주지 말고 너네 국가에 C라는 사람이 있다. 나랑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그 사람한테 줘라. 라고 하면 물품이 비록 해외로 나가진 않았지만 어때요? 외화를 갖고 들어왔죠? 수출 실적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2번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우리 자유무역지역이라고 해서 물품의 어떤 제조, 가공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으로부터 마찬가지로 외화를 영수를 했다. 그 다음에 그 구역으로 물품을 공급을 한다. 라고 한다면 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출 실적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인정 금액은요. 외국한 은행의 입금액 기준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인정 시점은 그 외국한 은행의 입금일로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출 실적은 완료가 됐고 수입 실적을 한번 볼게요. 일단 거기에 제가 수입의 정의까지 한 번 더 넣어놨는데 우리 앞에서 수입의 정의는 보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2번 수입 실적의 인정 금액은 그럼 얼마냐? 내가 얼마나 수입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거고요. 수입 실적의 인정 금액은 수입 통관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뭔가 이제 공통점이 조금 보이시죠? 수출은 뭘 기준으로 했어요? FOB. 수입은 뭘 기준으로 해요? CIF. 이렇게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다만 외국 인수 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한 은행의 지급액으로 한다. 일단 뭐 기본 조건은 수출 같은 경우에는 FOB, 그 다음에 수입은 CIF,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예외 규정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예외 규정들이 다 어때요? 외국한 은행의 입금일 또는 지급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정 시점. 인정 시점은 수입 신고 수리일자. 아까 전에 수출 신고 일자하고 일맥상통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수 수입과 용역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지급일로 하겠다.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약간 연관성이 있죠. 체계성도 좀 있고. 자, 다음에 이제 수출입 공고하고 통합 공고 파트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출입 공고하고 통합 공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섞여 있어요. 해외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국내에 있는 어떤 우리 한국인들한테 위해가 되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수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이 물품들이 과연 안전한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 우리 붉은 불개미
요거 문제 아시죠? 뉴스에도 좀 여러 번 나왔고, 저기 부산 쪽하고 이런 데 속에서 문제가 됐었었는데, 이런 것처럼 해외에 있는 어떤 이런, 뭐, 개미라든지 아니면 곤충들, 그 다음에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감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해외에서 수입이 되는데, 이 감자에 흙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요, 우리 한국에서 가지고 들어올 때 다 세척해서 들어오라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감자가 흙이 묻어 있는데, 이거 어느 나라 흙이에요? 그 감자를 수출한 국가의 흙이죠? 그럼 여기에는 한국에 없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그대로 한국으로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에는 한국의 생태계가 파괴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너무 과한 생각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과거에 이제 황소개구리라든지 이런 것들 사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조금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뭐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례가 식품위생법. 그거는 지금 뭐 그 음식 같은 거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포장지를 한번 보세요. 그럼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재사항들 이렇게 해가지고 쫙 뭔가 기재해 놨을 거예요. 제품명이 뭐고, 그 다음에 원재료가 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나트륨 함유량, 지방 함유량 이런 것들 다 기재를 해놨죠. 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재를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나 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우리 많이 사용하는 컵 있잖아요. 컵 같은 경우에도 이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기준을 준수해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뭐 식기류 아니면 뭐 이런 컵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사람의 입에 닿죠. 그러니까 이것도 위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수출입공고하고 통합공고 이렇게 되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쫙 말씀드렸던 거,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전자제품 이런 거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다 통합공고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일단은 수출입공고를 먼저 볼게요. 수출입공고란 대한무역법상 산업부 장관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승인 품목, 허가 품목, 금지 품목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과 물품의 종류별, 수량, 금액의 한도, 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에 관한 조항 및 동제한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책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수출입 공고의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대외무역법에 나오는 거예요. 수출입 공고는 대외무역법상의 내용입니다. 그 아래 보면은 통합공고라고 나와 있죠. 수출입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표시한 공고이다. 식품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에 의거해서 식품검사나 검역 등을 받도록 하고,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에 의거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십 개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수입을 해야겠죠. 뭐 화장품법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자, 3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 개별법들에 의해서 뭐 전파법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 수출입 공고의 예외 대상은 무엇이냐? 국내에서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물품은 수출입 공고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깐 한국에 들렸다가 다시 다른 나라로 떠나는 물품들 있죠. 즉 한국을 경유해서 가는 물품들, 이런 것들까지 대외무역법에서 규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한국에서는 소비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선박용품, 외국 인수 수입, 외국 인도 수출, 중개무역 물품은 수출입 공고 등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국에서 소비될 게 아니니까 그래요. 4번.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자, 요거는 이제 뒤에서 좀 자세하게 보실 건데, 전략물자의 품목 분류는 일반 수출입 물품과는 달리 HS 코드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통계 부호를 사용하여 분류한다. 여기서 말하는 HS 코드라고 하면요, 우리가 물품을 한국에서는 10자리로 나타내는 걸 얘기를 해요. 뒤에서도 보실 거고,
전략물자의 수출입은 공히 전략물자 수출 허가와 수입 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전략물자의 수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출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다. 전략물자는 HS 코드로 분류되지 않아서 분류 작업이 시도가 되고 있다.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어요. 산업부 자원부에서 실시하는 공고는 수출입 공고, 통합 공고,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셨던 수출입 실적에 대한 어떤 확인 방법, 그 다음에 금액, 그 다음에 관련된 실적 증명 발급 기관에 대해서 쫙 리스트업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암기하신다라기보다는 그 기준점을 좀 잡아서 보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수출은 어떤 시점, 수입은 어떤 시점 분명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웬만한 건 전부 다 외국환 은행의 입금일 또는 입금액 그 다음에 지급일 또는 지급액 요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카테고리화를 시키셔서 한 번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외국 인수 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의 장으로부터 증명 발급을 받으면 되고 2번에 중개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 금액에서 수입 금액을 공제한 가득액을 수출 실적 인정 금액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한번 쫙 읽어보세요. 다음에 물품 등의 수출입 실적 확인 및 증명 신청. 자, 저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증명 발급 기관을 통해서 발급을 받으면 돼요. 근데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받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신청. 물품 등의 수출입 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2번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입 확인. 수출입 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수출입 사실 확인서는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에게 신청을 하는 거죠. 4번에 자료 제출의 요구. 수출입 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수출입 확인서의 발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 이제 발급기관의 장도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서 발급을 해줘야 되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요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보고. 수출입 확인서의 발급 현황 등에 관한 매분기 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거기 보시면 이제 특정 거래 형태의 종류 및 인정 거래 대상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이 특정 거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보셨어요? 무역 계약 파트에서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쫙 다뤄드렸습니다. 우리 특정 거래 형태가 몇 가지가 있죠? 총 11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부는 내용이 좀 겹쳤죠. 겹쳤다라기보다는 이제 거울 보는 것처럼 예를 들면 위탁, 판매, 수출, 수탁, 판매, 수입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개념만 알면은 그 반대 개념까지 같이 따라오는 것들이 좀 많았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냥 개념만 좀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특정 거래 형태. 수출 또는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거래나 2번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거래가 우려가 있는 거래 3번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등의 이동이 있고 대금의 지급이나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 결제 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4번 대금 결제 없이 물품 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등에 해당하면 물품 등의 수출입 거래 형태를 인정할 수 있다. 이걸 왜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출입 거래다. 수출입 거래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지만 수출 실적, 수입 실적으로 잡히게 되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규제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출 거래는 이러한 규정들을 따라야 된다. 수입 거래는 이러한 규정들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거래들을 특정 거래 형태로 딱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러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되겠죠.
그런 우려사항들 때문에 정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대상 거래의 범위. 그럼 어떠한 거래들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느냐? 산업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는 거래는 다음과 같다. 1번에 인정 대상이 나오죠. 자, 중개무역으로서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같은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송금 방식의 거래와 선적 서류를 같은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지 아니하는 거래. 우리 중개무역이라고 한다면 거래가 두 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요. 물품을 구매할 때 대금 지급을 하잖아요. 은행을 통해서. 그리고 물품을 또 다시 판매를 할 때 얘한테 대금을 받아요. 근데 이 같은 은행을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 다른 은행을 통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나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래는 뭐예요? 서로 다른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2번 무한 수출로서 신고가격 기준 미화 5만 달러 상당의 초과 물품을 수출 승인 면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에 무한 수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5만 달러 상당액이 초과되는 물품이 나갔어요. 근데 돈을 안 받겠대요. 그러면은 우리 수출자하고 수입자가 어떠한 거래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한국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국내의 어떤 자산 5만 달러가 그냥 해외로 나가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유를 확인을 해서 수출 거래를 승인해 주겠다라는 거죠. 인정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고. 자, 그러면 인정 면제는 어떻게 될까요? 중개무역 거래자가 수입대금 지급은행과 다른 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 지급은행이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의 인정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요? 자, A 은행, B 은행 각각 다른 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영수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받아야지만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다른 은행을 지정을 하는 게 이 원래 은행이 얘를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거래로 보겠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특정 거래 형태는 우리 그 11가지를 제가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해 드렸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외화 획득과 외화 획득용 원료 부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외화 획득의 범위. 산업부 장관은 원료, 시설, 기재 등 외화 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출입 공고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산 원료나 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외화 획득을 위하여 어떤 원료들을 수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이제 A라는 사람이 완제품을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 관련된 원료를 해외로부터 이렇게 수입을 해와요. 그러면 이 수입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실은? 얘가 이 원료를 가지고서 완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도와줘야 되는 거래예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번에 직접 외화 획득 한번 볼게요. 1번에 수출하거나 아니면 주한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 등의 매도 아니면 관광 이런 것들에 직접 공헌해지는 경우에는 외화 획득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2번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해외에 가서 상담을 해주고 돈을 받아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외화 획득이고요. 3번에 국내에서 물품 등을 매도하는 것으로 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그게 이제 아래 나옵니다. 4번, 5번, 6번 다 뭐예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돼요?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결국에는 이 물품을 국내로 공급을 하든 아니면 해외로 공급을 하든
그 전제 조건이 뭐면 외화를 받고 공급을 하게 되면 외화 획득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뒤에다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국내 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았기 때문에 외화를 획득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7번,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이죠. 정부, 지자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 자금에 의한 국제 경쟁 입찰에 의해서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요거는 외화 획득의 범위가 맞고 요거보다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중요해요. 대금 결제 통화를 불문한다. 외화를 받든 원화를 받든 관계없어요. 이거는 관계없이 외화 획득입니다. 8번에 외화를 받고 그 다음에 9번에 절충교역거래 보완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 획득은 외화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특히 뭐 그 7번 같은 경우에는 결제통화를 불문한다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사례를 볼게요. 외화 획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래. 1번 서울시가 지하철 공사를 위해서 국제개발은행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국제경쟁 입찰을 통해서 철도레일을 원화를 받고 포항제철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원화를 받았죠. 근데 아까 앞에서 그 7번에 뭐라고 했어요? 대금 결제 통화를 불문한다 했죠. 그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요거는 외화 획득을 한 거예요. 2번 주한미군에 대해서 물품을 매도하고 외화를 영수하는 것. 3번에 절충교역거래 보완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았다. 그 다음에 4번에 대전광역시가 지하철 공사를 위해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을 통해 원화를 받고 국내 기업으로부터 철도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외화 획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외화 획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1번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외국인으로부터 원화를 받았대요. 2번도 마찬가지고 3번도 원화를 받았고 4번도 외국인으로부터 원화, 5번도 동일하죠. 즉 원화를 받는 경우에는요. 아까 전에 앞에서 보셨던 그 7번 사례를 말고는 전부 다 외화 획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푸실 때 그걸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번에서는 직접 외화 획득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2번은 수출의 알선이 나와 있어요. 무역 거래자가 외국의 수입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 알선은 외화 획득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본다.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화 획득을 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외화 획득은 그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고 이 원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과연 어떤 것들을 공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화 획득을 한 걸로 보겠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외화 획득용 원료란 외화 획득에 적용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구성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로요. 범위는 다음과 같죠. 자, 1번.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 이 원료들을 가지고 수출 물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외화 획득용 원료가 되는 거예요. 2번에 외화 가득률이 30% 이상인 군납용 물품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 거기 외화 가득률 30%에다가 좀 체크를 해 두시고, 이 외화 가득률 같은 경우에는요, 가공무역을 통해서 획득하는 외화의 비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다 좀 써두시고, 즉 수출가액하고 그 다음에 원재료, 우리 원료를 구매할 때 지불된 비용 있죠? 그거를 뺍니다. 수출가액에서. 그러면 남는 것들이 외화 획득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3번 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4번 외화 획득용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5번에 외화 획득이 완료된 물품 등의 하자 및 유지 보수용 원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외화 획득용 원료로 보는 거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입을 하죠. 외화 획득용 원료라고 해서 실제로 외화 획득을 이행할 때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체크해 두시고. 자, 1번.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를 수입한 자가 직접 외화 획득에 이행을 하는 경우. 물품, 완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A라는 사람이 해외에서 직접 수입을 해서 얘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수입 통관일이나 아니면 공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화 획득을 해야 됩니다. 수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2번.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 또는 그 원료 기재로 제조된 물품 등을 양수한 자가 외화 획득에 이행을 하는 경우. 쭉 다른 사람한테 완제품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해외로 수출하려고 할 때 얼마예요? 양수일로부터 1년. 3번에 외화 획득을 위한 물품 등을 생산하거나 비축하는 데에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 생산, 비축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물품을 만드는데 1년 이상, 2년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당연히 그 기간을 고려를 해서 기간을 산정을 해줘야 될 거고. 4번에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인 경우에는 하자 및 유지 보수 완료일로부터 2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해진 1, 2, 3, 4번에서 정해진 어떤 이 이행 기간을요, 조금 연장할 수 있는 내용들도 또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그 수출입 승인 기간을 연장한 것처럼 3번에 시 도지사는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제품 생산을 위탁한 경우, 그 공장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외화 획득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 조금 많이 주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연장을 해줄 수 있게 하죠. 4번에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 사후관리. 이 사후관리에 대한 개념은 여기도 나오지만 관세법에서도 굉장히 조금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사후관리랑은 뭐냐면 내가 외화 획득용 물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원료에 대해서 외화 획득용으로 사용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1번에 수출입 공고 대상 물품 등을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로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번 산업부 장관은 승인을 받아 수입한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 및 그 원료 기재로 제조된 물품 등에 대하여는 외화 획득 이행 의무자의 외화 획득 이행 여부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후관리라고 하면요, 결국엔 어떠한 걸로 보시면 되냐면 나라에서 혜택을 준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승인을 받았죠. 그렇죠? 승인을 받고 나서 그거를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관세법에 가보게 되면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특정 목적에 따라서. 그러면 그 특정 목적으로 해당 물품들을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사후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 사후 관리는요, 뭔가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사후 관리 면제. 사후 관리가 시행되었는데 이거를 좀 면제받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1번에 품목별 외화 획득 이행 의무의 미이행률이 10% 이하인 경우. 여기다 좀 체크해 두시고 10%. 즉 외화 획득을 내가 100개를 수입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91개는 썼어요. 외화 획득에 썼어요. 9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굳이 사후 관리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2번에 분기별 미이행률이 10% 이하이고 엔드 조건이죠. 미이행 금액이 미와 2만 달러 상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3번에 외화 획득 이행 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 획득의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 산업통상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실제로 이행 의무자는 이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못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4번, 수입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대요. 즉, 승인을 받고서 했는데 수입 승인을 받는 대상에서 빠져버렸다. 그러면 이제 굳이 사고 관리할 필요가 없겠죠. 자유롭게 쓰게 놔두면 되겠죠. 6번에 외화획득 이행 의무자, 1번에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수입한 자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아니면 제조된 물품을 양수한 자, 또는 2번에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를 구매한 자, 이런 사람들이 외화 획득을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할게요.